제가 만난 그 암을 비롯한 이 난치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깬다는 거,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번 깨면은 잘 잠들지 못한다는 거, 잠자리에 들어도 잡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과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막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일 많이 하고 막 무거운 막 물건 나르고 몸이 막 지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르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과로는 몸보다요, 마음에서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막 누워 있어도, 쉬고 있어도 머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인터넷 검색하랴, 유튜브 검색하랴, 하루 종일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일은 막 어떻게 하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멈추지 않는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몸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과로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막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리가 막 멈추질 않아요.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잠이 자기가 막 힘들어요. 눈은 감았는데 하루 종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지 않으신가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은 더더욱 얕아지고 아침은 더 피곤해지고 손발은 더 차가워지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이 먹어서 그런가?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과로, 즉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이런 삶은 몸을 세 가지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첫째, 면역력을 저하시켜요. 이 끊임없는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죠. 이것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결국 면역세포 자체도 쉬지 못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머릿속이 늘 긴장되어 있으면 멜라토닌 같은 이런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게 되고 코르티솔 같은 이런 긴장 호르몬만 계속 올라갑니다. 밸런스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결국 숙면은 사라지고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셋째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머리가 늘 긴장 상태, 생각이 끊이지 않으며 혈관은 수축되고 심장은 막 빨리 뛰고 손발은 차갑게 됩니다. 결국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고 병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심리와 몸의 관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유명한 국제 학술지 중에 저널 오브 사이코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는 면역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단순 노동보다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 긴장 상태가 더 큰 건강 위험 요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성적인 어떤 이 정신적인 이런 과로가 뇌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면역을 저하시키고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세계 공중보건의학의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저널 가운데 하나인 리셋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보다 정신적 긴장 상태가 더 해롭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 머리를 쉬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참 있는데요. 치료는 잘 끝났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는 이런 경우예요.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항암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잘했다라고, 잘 됐다라고 합니다. 검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 손발도 차갑고 회복이 잘 안 된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저도 이거 치료 후유증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왔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아침부터 밤까지 단 한순간도 생각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를 바꾼 것이 아니라 호흡을 바꾸셨습니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만드는 방법이죠. 천천히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 이 천천한 호흡으로 이걸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정말 생각이 많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자연스러운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잠시 고요해지니까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표현하십니다. 이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잠이 확 달라졌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또 몸이 싹 풀리면서 손발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회복을 막고 있던 것은 병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그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애쓰면서 성공하는 법은 배웠지만은 멈추는 법, 쉬는 법은 배워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쉬어도 막 뭐 안에서 죄책감이 올라오고, 또 막 조금만 멈추면 막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초조해지고, 그래서 막 아파도 막 참고 피곤해도 버티고 몸의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쉬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핵심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몸은요,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세요. 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과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발이 차갑고 잠이 잘 안 들고 늘 피곤한 상태라면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하루 10분 아무것도 않고 있는 그런 시간, 호흡만 바라보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아마 혈류는 다시 흐르게 되고 몸은 쉼을 쉬게 되고 회복은 아마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잠든 의사가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근데 또 금방 내 깨고, 분명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은 더 무겁고. 사람들은 흔히 회복은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진짜 회복은 깊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은요, 잠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치우고 면역을 바로 세우는 그 순간,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회복은 멈추고 오히려 병이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제가 만난 그 암을 비롯한 이 난치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깬다는 거,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번 깨면은 잘 잠들지 못한다는 거, 잠자리에 들어도 잡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결국 몸은 누워 있어도, 쉬고 있어도 회복은 멈춘 상태라는 겁니다. 잠, 즉 수면은요, 그저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면역과 해독과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는 바로 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무너지면은 암 치료도 또 회복도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깨어있을 때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즉 잠잘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은 몸을 고치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잠잘 때 면역이요, 최고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 숙면에 빠질 때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낮 동안 생긴 암세포, 이상세포들을 잡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둘째는 이 잠잘 때 바로 해독과 청소의 시간입니다. 간과 신장은요, 밤에요, 집중적으로 일합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노폐물 배출하는 그런 이른 시간도 바로 잠잘 때 집중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잠잘 때 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성장 호르몬과 이 회복 호르몬은 깊은 수면에서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근육과 뼈, 피부와 장기들이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결국 면역은 떨어지고 독소는 쌓이게 되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요즘은 이런 연구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학적 연구에서도 수면과 회복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지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이 연구에 따르면요, 암 환자들이 숙면을 취한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재발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깊은 수면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암세포
공격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잘 받았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한 50대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항암 치료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약의 부작용보다도 잠을 못 자는 거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혹시 또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응? 항암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분께 세 가지를 딱 권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좀 내려놓기. 억지로 자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저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그 시간에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집중적인 호흡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10분 의식적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긴 호흡법이죠. 이때는 이제 막 5초 정도 들이마시고 5초 정도 내쉬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보내드렸고, 셋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거였죠. 모셀관 도수법, 발가락 모셀관 도수법.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을 자극해주는 혈류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 이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처럼 막 자야 한다는 이런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왔어요. 이제 아침도 개운해요. 그 순간 피로는 풀리고 면역은 회복되기 시작되었던 겁니다. 수면은 약보다도 더 강력한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이 자연치유의 힘, 바로 최고의 치유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연치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이다. 우리가 잠들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스스로 해독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줍니다. 그런데 생각이 계속 돌립니다.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면 이 의사들은 일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안 와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진설은 다릅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내려놓는 순간 잠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그냥 찾아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은 잠, 그 수면이 최고의 자연 치유제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늘 피곤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기. 하루 10분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좀 풀어주기. 가족과 함께 무쇠관 도수법으로 혈류를 깨우기. 이 작은 실천이 잠을 회복시켜주고 수면은 다시 몸과 마음을 또 회복시켜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밤에 깊은 잠이라는 선물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금 드시는 음식 정말 음식 맞습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것이 진짜 음식입니까? 아니면 음식처럼 보이는 가짜 음식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한 가지 음식을 영웅처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하나 하면은 다 될 것 같고, 토마토 하나면 몸이 다 좋아질 것 같고, 어떤 주스 한 잔이면은 병이 다 나을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립니다. 치유는 절대로 한 가지 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기적일 수는 있어도 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우리 몸은요, 피가 맑아져야 하고 독소가 빠져나가야 하고 장이 또 살아나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돌아야 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잘 가야 하고 면역이 균형을 회복해야 좋아집니다. 즉 몸은 하나로 고쳐지는 기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 속에서 회복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무슨 음식 하나가 최고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식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의 회복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증을 좀 낮춰라. 면역을 좀 회복해라. 세포를 재생해라. 반대로 가짜 음식은 몸을 계속 흔듭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키우고 장을 무너뜨립니다. 즉 음식은 내 몸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차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가공했는지, 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짜 음식은 많이 가공되고 장 망가뜨리고 피를 탁하게 하고 독소 만들고 염증을 키웁니다. 진짜 음식은 그 반대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몸 안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약을 더 찾기 전에 식탁부터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빵과 잼, 점심엔 면이나 분식, 그다음에 중간중간 단 음료, 피곤하면 또 커피 한 잔, 늦은 저녁에는 또 가공식품들, 이런 식사가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이 불편하고 손발이 또 차가워지고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가짜 음식 좀 줄이고 진짜 음식을 좀 늘리고 식사의 균형을 다시 세운 것. 그러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달라지고 오후의 피로가 줄어들고 붓기가 빠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음식은 그 신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몸이 조용해지는가? 아니면 막 시끄러워지는가? 몸이 조용해지는 음식. 이건 진짜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합니다. 또 속이 안정됩니다.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음식, 이게 진짜 음식입니다. 반대로 몸이 시끄러워지는 음식, 이게 바로 가짜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막 졸립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계속 막 더 먹으라고 막 그런 신호 땡깁니다. 뭔가 또 먹고 싶어지는 이런 것들. 몸이 나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이건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연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자연에 가까울수록 단순하고 편안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은요,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에서 멀어진 음식은 너무 복잡합니다. 원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세포보다는 입에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몸이 조용해지는 진짜 음식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 한 끼가 바로 시작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신호를 다시 알아차리고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이 조금씩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건강에 좋은 음식 하나를 막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항상 하나의 좋은 슈퍼푸드가 아니라 내 안의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목 놀래요.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재생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가짜 음식은 이 의사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짜 음식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 이제 이래도 된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음식은 내 안에 의사를 깨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가짜 음식이 쌓이면 병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진짜 음식이 쌓이면 회복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 식탁은 진짜 음식이 더 많습니까? 가짜 음식이 더 많습니까? 이 질문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 첫 번째 선택, 진짜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항상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몸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몸을 치유하는 선택보다는 몸의 치료를 방해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지는가가 아니라 왜 몸이 회복할 수가 없는가?
근데 우리는 매일 왜 치료를 방해하는 선택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약도 먹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몸을 돕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해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 잠깐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엇을 더 먹을까만 고민하지 무엇을 더 줄여야 할까는 습관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손상이 생기면 스스로 복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스스로 조절하고 세포가 망가지면 다시 재생합니다. 이건 치료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몸의 기본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음식이 이 시스템을 계속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잘못된 음식은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못된 음식은 혈당을 막 흔듭니다. 몸을 계속 스트레스 모드로 만든다는 거죠. 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이른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걸 우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분비됩니다. 그 결과 몸은 회복 모드가 아니라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호르몬과 스트레스 반응을 다루는 여러 중요한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이런 혈당 변동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장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즉 면역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가공식품과 각종 이런 첨가물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문제는 면역의 대부분이 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다양한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염증을 만들고 면역 이상을 초래하고 만성질환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음식, 이 세 번째는 염증을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즉 회복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음식은 몸에 끊이지 않는 이 미세 염증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더 란시트 계열 연구에서는 만성염증이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의 공통적인 기반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이겁니다. 우리 몸이 약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으로 몸이 스스로 고칠 시간을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몸인데 몸의 환경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약도 잘 드시고 약은 잘 드시는데 식사를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망가지는 쪽 그대로인 경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짜 음식을 좀 줄이고 식사를 좀 바꾸신 분들은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고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내가 막 더해서가 아니라 방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치유 관점인데요.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몸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좀 줄이고 멈춰주세요. 실천은 단순합니다. 당분 좀 줄이시면 돼요. 정제 탄수화물 좀 줄이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좀 줄이면 돼요. 대신 자연의 음식으로 조금만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요, 원래 회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망가졌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치료는 막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빼는 것이다. 여러분,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고 결국 몸이 바뀝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 그 의사를 살리는 방법은 또 단순합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 저는 오늘 또 잠들어 있는 내 안의 의사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음식만 바꿔도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병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식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죠. 다만 이 음식은 내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성난치병, 특히 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집니다. 계속 몸이 무겁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더 좋은 걸 먹어야겠다. 더 열심히 참고 막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딱 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방식이 몸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긴장시키고 있는가.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암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검사상으로는 뭐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막 속은 항상 좀 더부룩하고 피로가 계속 쌓인다고 그러고 잠은 또 깊지 않고 마음까지 이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분이죠. 이분이 처음에 하셨던 방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은 모두 다 참아야 된다. 모두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참고 끊으셨습니다. 단 것을 참고 밀가루를 참고 먹고 싶은 걸 막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또 자신과 싸우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흔히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막 본능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 자체가 결국 자율신경을 긴장시키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듭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막 참고 억누르고 버티는 상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미 몸의 병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참고 억누르고 버티는 상태로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참는 방식으로 음식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참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5-3 식사법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은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걸 충분히 먼저 먹는 겁니다. 즉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자연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순서만 바꾼다고 먹는 게 똑같은데. 그런데요, 몸은 참 정직합니다. 변화는 수치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잠이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변화가 오고 나서야 염증 수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요, 막 참고 버티는 억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야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5-3 식사법은 나쁜 음식을 무조건 끊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순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싸움이 아니라 회복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은요, 면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음식은 장 환경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단이 바뀌면 장내 미생물과 염증 상태가 빠르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소화가 먼저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고 수면이 좋아지고 감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수치가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몸은 느낌, 기능, 수치, 이 순서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계속 깨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회복할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무엇을 더 한 게 아닙니다. 좀 줄이고 순서를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은 싸움으로 바뀌지 않는다. 흐름이 바뀌어야 바뀐다. 우리는 늘 이건 먹지 말아야지, 막 참아야지, 병에 좋은 것을 더 찾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몸은 편안할 때 회복합니다. 긴장할 때가 아니라 이완될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몸과 같이 가세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어떤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원리는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단지 그 흐름이 막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 안에 잠든 이사를 깨어나기를,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회복하는 데는 딱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 스트레스 관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생활의 리듬이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잠 잘 자야 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체온과 순환.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례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결국 뭐 또 뭘 먹느냐가 중요하겠구나. 어떤 걸 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막 또 음식을 바꾸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에는. 우리가 음식은 하루에 2-3번 먹지만 숨은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를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 쉬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으로는 병을 치료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호흡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치병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신기해요. 호흡이요, 다 얕고요, 짧다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숨은 긴장에 딱 막혀 있고 산소는 세포 깊숙이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없는지, 왜 호흡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호흡을 가장 먼저 봅니다. 들어오면 호흡부터 유심히 바라봅니다. 말할 때의 숨, 가만히 있을 때의 숨, 또 눈을 감고 있을 때의 숨. 근데 거의 대부분 정말 숨이 짧고 얕습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고 배는 또 굳어 있고 길게 내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요 참고 억누르고 긴장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호흡에 기업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막히면 숨길이 막힙니다. 숨길이 막히면 몸의 흐름도 막힙니다. 결국 숨의 흐름이 막힌 삶은 면역이 막힌 삶이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산소는 정말 면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의 3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할 때 이 산소가 필수적입니다. 면역세포가 움직이려면 꼭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산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면역세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인데요. 백혈구는 산소를 이용해서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공격력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독과 회복 작용인데요. 간과 신장은 산소를 사용해서 독소를 분해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회복은 느려지죠. 그리고 결론은 단순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은 약해지고 회복은 늦어지고 병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밝혀진 부분인데요. 저산소 환경에서는 CIF1 알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의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몸이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 균형이 깨지게 되고 세포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면 결국 에너지가 줄어들고 피로가 쌓이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이건 뭐 우리 의학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배운 거 아닌가요? 즉 산소 부족은 보이지 않는 기능 저하를 만드는 겁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하여튼 모두 숨이 얕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멀품 쉬고 어깨가 막 들썩이고 어깨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호흡이 깊숙이 아랫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만성 피로, 불면, 불안, 소화 문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호흡을 좀 이렇게 좀 바꿔만 드려도 놀랍게도 몸이 바로 따뜻해지고 잠이 또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변하는 경우가 이 호흡을 바꿨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빨리 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이 산소를 하나의 치유의 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일본의 자연 치유 의사 고다 미치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온과 산소가 올라가면 회복은 저절로 시작된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몸의 기본 원리입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세포 영양이 전달되고, 그때 면역이 살아나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즉 산소는 몸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먹을지를 참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 쉴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빠르게 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얕은 호흡은 긴장 만들고 깊은 호흡은 회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호흡이 바뀌면 몸의 흐름이 바뀝니다. 즉 호흡은 가장 빠르게 몸을 바꾸는 하나의 버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호흡을 통해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면역이 살아난다. 오늘 단 한 10분 눈을 감고 내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관심 있게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호흡이 깊은지 얕은지 빠른지 느린지 그 순간 내 안에 백명의 의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이 바로 약상입니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도 정말 그렇게 사세요? 직접 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와 또 뭐 강의, 연구를 하면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항상 피곤했지만 먹을 땐 잘 먹자. 이 생각으로 기름진 음식, 야식, 정제 탄수화물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피로는 더 깊어졌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장이 예민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집중이 참 흐트러지고 가슴이 또 답답하고 불안과 조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 또 제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심장의 부정맥이었었는데요. 그것이 나타난 이후로부터는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한 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막 피부에 우리가 흔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까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좀 그만해라. 처음에는 저도 뭐 약도 많이 먹고 영양제도 먹고 좋다는 음식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잠시 눌렸을 뿐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을 바꾸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습관 그리고 내 밥상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음식 자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하루의 해독 루틴 그리고 또 5-3식사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루의 해독 루틴 아침은 기상하자마자 그냥 따뜻한 물 한 컵,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사과 당근 주스로 시작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자연식 중심으로 좀 먹습니다. 생채소, 생과일,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현미, 콩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식단을 짭니다. 그리고 저 고기도 먹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가공이 적은 거, 생명력이 있는 거, 살아있는 거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한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빵, 고기, 자극적인 음식, 또 그 하루하루의 그 긴장된 하루, 삶 이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치유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삶, 그리고 또 매일의 그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 요게 병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요. 근데 밥상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바꿔야 밥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하루 리듬을 바꿔야 같이 밥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침에 몸이 참 가벼웠습니다. 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혈압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부정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잠이 깊어졌어요. 잠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 이게 또 신기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니까 불안이 줄어들고
초조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감사와 편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몸을 막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려고 하고 억제하려고 하고 막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참지 말고 흐름을 좀 바꿔보자. 하루 삶을 좀 바꿔보자. 그 순간부터 몸은 싸움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아프신 여러 분들과 같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밥상을 대하는 이 태도가 하루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다. 그 환경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몸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의 100명의 의사는 지금도 막 일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를 깨우는 방법은 단순했다라는 거죠. 몸과 싸우지 않는 거, 그리고 삶의 태도, 삶의 리듬, 그 흐름을 바꾸는 거. 저는 또 대한의 의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몸은 점점 이렇게 약해질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음식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스트레스, 긴장된 삶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이 난치성 질환, 특히 암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 드리지만 공통적으로 현상이 딱 나타나 있어요. 호흡이 가슴 위에서만 짧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오늘은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흡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 숨이 늘 답답해요. 깊게 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히 만성난치성 질환과 암 환자의 공통점, 뭐라고 그랬죠? 얇고 짧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뭐 배워서 호흡을 잘하나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쑥 올라오고, 내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몸에 원래 내장된 호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긴장된 삶, 억눌린 감정, 표현하지 못한 이런 삶들, 이 시간이 쌓이면서 가슴은 굳어지고 몸은 경직되고 숨길이 점점 좁아졌던 겁니다. 결국 빨대로 숨 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숨은 쉬지만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내 안의 의사는 계속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얕은 호흡은 몸을 세 가지 방향에서 무너뜨립니다. 첫째가 에너지 고갈입니다. 세포는 산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가 쌓이고 면역세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얕은 호흡은요,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계속 긴장 상태,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환저하 독소의 축적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뚝 떨어집니다. 노폐물 배출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염증과 독소가 쌓이게 되고 병이 자라기 쉬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신신경면역학연구에서 이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정설입니다, 이제. 그만큼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얕은 호흡을 지속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면역 기능은 낮은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은 NK세포 활성과 자율신경 균형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호흡의 깊이는 바로 면역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기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배로 깊게 숨 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긴장이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깊게 만들려고 애쓰는 순간 몸은 더 긴장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너무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호흡조차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숨을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내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가슴에서 멈추는지, 배까지 내려가는지, 빠른지, 짧은지 그냥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미요, 이때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아, 이제 괜찮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해질수록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호흡은 스스로 그냥 느려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것이 억지로 만드는 호흡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약도 찾습니다. 하지만 좋은 호흡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세포를 굶주리게 하고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내 안의 의사를 질식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숨이 깊어지는 순간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도달하게 되고 면역이 깨어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호흡은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몸을 바꾸는 도구인데 지금 잠시 멈추고 한번 자신의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걸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 한번 느껴보세요. 짧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오늘부터 단 1분 숨을 바라보는 시간만 한번 가져보세요. 그 순간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다시 움직이고 내 안의 의사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또 호흡이 잠든 의사를 깨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신가요? 그런데 잘 쉬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숨은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난주병 환자분들은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숨과 호흡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숨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이고, 호흡은요, 그 산소가 세포까지 전달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이것은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호흡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부족한 상태예요. 딱 하나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자주 나온다, 뭐 이런 한숨들을 자주 나온다, 깊게 들이마시려고 하면은 답답하다, 숨을 끝까지 내쉬기가 어렵다, 어깨가 자주 올라가 있다, 배가 빡빡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한다, 잠이 깊지 않다, 불면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증상들은요,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바로 호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몸의 표시입니다. 이건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몸 전체가 필요로 하는 산소는 충분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숨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호흡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금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상태입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폐의 일부만 사용합니다. 산소가 폐에서 어떤 혈액으로, 혈액에서 어떤 세포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둘째는요, 과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을 많이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호흡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산소 전달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호흡 근육의 경직입니다. 횡격막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고 숨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한 상태는 결국 면역도, 회복도, 마음의 안정도 모두 무너진 상태이며, 왜 이런 호흡이 만들어질까요? 오랜 시간 감정을 참고 막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몸이 굳어지고 가슴이 다치고 숨길이 좁아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몸의 실제 변화입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중심으로 고정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얕아지는
이렇게 반복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 정신신경 면역학 연구에서는요, 감정을 억제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코티솔이 증가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호흡이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산소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염증 반응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연구는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소는 세포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호흡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생리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이건 스스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호흡을 몸에 보내는 신호라고 이렇게 봅니다. 얕은 호흡은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 깊은 호흡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 그래서 호흡은 내 안에 의사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얕은 호흡은 의사들 잠들게 하고 깊은 호흡은 의사들을 깨웁니다. 호흡이 바뀌면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먹을지는 정말 많이 고민하죠. 하지만 어떻게 숨 쉴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은 가장 빠르게 몸을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단 1분의 짧은 그 호흡 알아차림만으로도 몸은 긴장해서 회복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호흡은 가장 빠른 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호흡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막 바꿔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알아차릴 때 그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드립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편하게 한번 누워서 내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빠른지, 느린지, 깊은지, 얕은지. 그 순간 몸은 긴장을 푸고 회복을 다 시작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는 호흡을 알아차릴 때 깨어납니다.